안녕하세요, 어머님. 고2 수능 국어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설명회가 막 연달아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참석하고 오셨을 텐데,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수능 국어에 관한 얘기랑 같이 고2 국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국어가. 실제로 그 수능 국어에 관한 말씀도 드릴 건데, 수능 국어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바로 시험지를 풀거든요. 수능 국어가 이제 시험지가 뜨는 시간이 그날, 그 목요일날 수능 시험 보고 오전 10시 56분입니다. 오전 10시 56분에 시험지가 딱 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앞에서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서 언제 뜨나 기다리다 이렇게 하자마자 풀어보거든요. 그 전에 방송이 한 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은 하고 나서 시험지 뜨기 전에 일대 EBS라든가 뭐 이쪽에 강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이제 수능이 어땠다라는 그 난도 방송을 한 번씩 합니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보시지는 않는데 근데 그 난도 방송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수능과 난도가 비슷했다. 작년 수능과 난도가 비슷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쉬웠다.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면 어렵지 않았다. 작년 수능보다 살짝 비문하게 살짝 뭐 그런 감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머님들 어려우면 되게 이렇게 겁이 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어는 어려워야 등급 컷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쉽게 나왔으면 사실은 등급 컷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수 인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쉬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그 등급 컷 자체가 높아버리면 실수 한 문제로 미끄러진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쉬워지면.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를 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너무 까다로운데? 너무 까다로워. 이게 어떻게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그 앞부분에 방송하는 건 매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 평이했다. 뭐 정상적으로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 수능만큼은 문제를 풀면서도 훅 느껴져요. 물론 뭐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문제를 굉장히 까탈스럽게 냈고 이제 저는 고3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문하게 풀린 것 같다. 비문학이 풀린 것 같다는 뜻은 비문학의 난도가 원래 수능 평가원이 최고를 찍었어요. 22년도 이때쯤 최고점이었죠. 그러다가 수능 비문학의 난도를 갑자기 급격하게 낮추는데 급격하게 낮춘 이유가 굉장히 인위적이죠. 그래서 그분 제가 차마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 갑자기 인위적으로 와서 낮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일반적으로 평가원도 좀 주체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난도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한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높일 수는 없으나 사실 평가원은 수능 비문학 굉장히 어렵게 냈던 가라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서서히 올리려 그러는구나 라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친구들 이제 곧 3학년 될 친구들한테는 너희 때는 비문학이 조금 더 까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약간 용트림하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실제로 킬러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킬러는 없었어요. 킬러가 없으면 뭐래요. 종킬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전, 4년 전 아이들하고 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코로나가 끼친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이들은 정말 다른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어 수업을 할 때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커리를 갖고 가르친다 하면 일단 다른 게 없어요. 점수가 한 5점에서 6점 정도는 무조건 똑같이 가르쳐도 그 이전의 애들보다 낮게 나와요. 어머니.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똑같이 가르치면 점수가 그냥 무조건 낮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를 사실은 저는 고민을 되게 오래 했고 왜냐면 이제 제가 점수에 집착하는 스타일인데 예전하고 똑같이 가르쳐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똑같이 가르쳤을 때 점수를 최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파악한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시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체화된 독해력이라고 제가 되게 이렇게 써놨죠. 수능 국어는 80분에 45문제입니다. 80분에 45문제를 푸는 게 정상적인 속도냐? 예를 들어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그냥 평균적인 어떤 머리와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차분히 읽었다. 그러면 80분에 45문제를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정확하게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차분하게 글을 읽었을 때 45문제를 80분에 풀 수 있냐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평가원이 그걸 모르냐? 왜 이렇게 다급하게 시간을 책정했냐? 사실 어떻게 보면 45문제를 100분에 책정을 했으면 애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일부러 한 거예요. 평가원은 무엇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냐면 체화된 독해력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얘가. 시험 공부한다고 그냥 학원에 와서 짧게 팍 했어. 그래서 급격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애들은 시험장에 가서 이 시간에 대한 이 타임 어택을 견디질 못해요. 실제로 어떤 애들이 이 타임 어택이 강했냐면 글을 공기처럼 접한 애들. 어머님 아버님들은 놀아도 만화책을 보면서 놀았어요. 만화책은 글이거든요. 저희 때는 만화책 보면서 이제 읽고 있으면 공부 안 한다고 혼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애들은 만화책을 읽고 있다. 얘가 유튜브를 안 보고. 그럼 칭찬을 받아요. 일단 유튜브는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얘기는 예전에 그 글 자체를 약간 노는 것처럼 공기처럼 접했던 친구들은 실제로 이 일정한 양만 밀어 넣어도 시간과 점수가 나왔던 이유가 공기 같았거든요. 독해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했던 거죠. 체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타임어택을 걸어놔도 자기가 맨날 보던 거니까 편안하죠. 요즘 친구들이 뭐가 안 되겠어요. 요즘 친구들이 공기처럼 글을 접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약간 얘네는 영상이 공개 같지 글이 공개 같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걸 코로나가 훨씬 더 심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화된 독해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이걸 수업으로 넣어줍니다. 고등학교 때도 국어 수업을 하고 2학년 때도 국어 수업을 하고 3학년 때도 국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봤자 얘네가 기본적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익혀놓은 그게 양이 작아요. 양이 작아서 일단 타임 어택이 들어올 때 제가 볼 땐 그 어느 세대보다 약점이 강해요. 시간을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냥 하나를 주고 자, 시간을 제한 없이 자 해봐. 그러면 또 애가 또 어떻게 또 낑낑거리면서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모든 국어 수능 시험은 타임 어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숨을 허덕허덕 하면서 그 상황에서 어려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체화된 독해를 측정하려는 시험인데 독해력이 체화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걸 2학년부터 만약에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럼 2년이죠. 2년 동안 채울 수 있는가? 체화된 독해로. 안 되더라고요. 이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아니 와서 왜냐면 이게 똑같이 정확하게 이게 똑같은 양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문제를 풀고 이만큼 하면 어머님 문제집 몇 권 풀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성실하게 하면.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안 채워졌던 것도 채워지고 안 채워져요. 어디까지가 안 채워지냐. 91점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등급과 1등급의 그 경계 라인까지는 조금 독해력에 만들 수 있어요. 그 윗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 어택을 어떻게든 커버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국어시험을 못 본다가 어머니 그 비문학만 어려웠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비문학을 어려워서 못 풀었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거죠. 걔네들 비문학 어려웠는지 안 봤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집을 못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보지 못했는데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거대한 문제. 예전 몇 년 전 친구들은 이걸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애들이 어느 정도 가르치면 그냥 알아서 뭐랄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시간은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거대한 문제입니다. 국어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적 독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의도.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도에 대해서. 애들 중에서 이제 요즘 친구들이 차라리 이게 희망이 있거든요. 어머니.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왜 점수가 안 좋냐? 안 했으니까. 괜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애가 너무 열심히 해요. 여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조준 시간 동안 되게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기에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점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갭이 굉장히 큰 친구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고 화를 내고 싶으셔도 애가 집에서 계속 앉아있는 걸 봤거든요. 그 화도 못 내요. 그러면 좀 절망적이죠. 차라리 안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언젠가에서 점수가 나올 거라는 희망이 생기죠. 근데 희망이 안 생기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가 우리 아이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말 몇 년 전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근데 굉장히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의도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랑 얘기를 길게 해보세요. 길게 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엄마가 방금 뭐라 그랬니? 그럼 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특히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요. 분명히 어머님은 어머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근데 얘가 그걸 객관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자기가 꽂히는 말만 들어요. 그걸 그래서 똑같이 해요, 어머니. 글이 길어요. 근데 일기에 있어요. 글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 내가 A가 중요하고 B가 중요하고 C가 중요한 걸 넣어놨어요. 글을 읽고 느끼는 게 독해요. 아, A가 중요하다고, B는 좀 안 중요하다고, C는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출제자가 A랑 C를 중요하게 넣어놨으면 문제도 A와 C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약간 뭐랄까 상대방이 무엇을 중시 여기는데 그 뭐랄까 감각이 없어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또 할 말도 없어요. 저희가 귀하게 키워서 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꽂히는 거, 내가 이 신경 쓰는 것에만 관심이 가요. 그걸 똑같이 그래서 해요. 출제자는 객관적으로 A와 C를 중요하다고 넣어놨어요. 객관적으로 독해를 하고 남의 의도에 맞춰 독해를 한다.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얘는 지가 꽂히는 B만 기억해요. 문제는 A와 C에서 나왔는데 얘는 B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애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글을 다 읽고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글을 이렇게 짧은 걸 하나 주고 읽고 나서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큰 내용이 있고 굵은 내용이 있고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얘는 단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필을 기억해요. 마치 장면처럼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죠. 이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객관적 의도를 남의 의도에 집중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이게 왜 수능에서 중요하냐면 수능은 1번부터 45번까지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들었니? 남의 의도는 얼마나 잘 파악했어? 그럼 어머니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뭐겠어요? 내가 이 많은 말 중에서 중요하게 너는 말을 잘 캐치한 게 맞아? 그거 캐치 잘했어? 이걸 물어보는 건데 계속 엉뚱한 걸 캐치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냥 근본적으로 글을 읽는 시간 자체도 이 친구가 좀 느려요. 그럼 이게 되게 이렇게 이 약점이 두 가지가 파생이 되고 종합이 돼서 어마어마한 점수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절망해요. 근데 이 절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가르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읽는 게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걸 뽑는 게 아니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뽑아내는 거야랑 자, 이게 이 출제자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 이게 표현이 다 있어요.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이 출제가 이 문장을 중요시 여긴 거야. 봐봐.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 3번하고 7번이 훨씬 더 센 말이지. 이걸 가르쳐주는 독해가 요즘 친구들한테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실한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 다 똑같아요. 얘를 거의 못 읽어요. 성실하기만 할 뿐.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는 요즘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들이 이 약점을 모르고 접근을 하시면 국어를 정말 오랜 시간 헤맵니다. 어머니. 국어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외제차 한 대 값을 넣어도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실제로 있죠. 실제로 안 됩니다. 어머니. 이 두 가지를 체킹을 못 하시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점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어떻게 끄집어 당겨야 되는가? 먼저 어머니 이제 독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간 어택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저는 그걸 인정을 했어요. 사실 국어 선생으로서 정말 인정하기 힘든. 근데 인정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이 코로나 세대에 오고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체화된 독해를 1, 2년의 수업만으로 풀로 끌어당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최소한 읽을 때 일단 이 친구들은 이게 안 돼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다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 거. 이거 안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중요한 파트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긴 문장이 있는데 그래도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저기는 작은 단어는 아니고 문장 자체도 중요하게 여겨준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국어의 수업 중에서 여기입니다. 어머니. 저희는 문장 분석력이라고 가르쳐요. 문장 분석력이 정확하게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는 힘이에요. 주어 서술어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거 중학교 때 가서도 배워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가서 해보시면 돼요. 문장이 살짝 길어요. 일반적으로 비문학 문장은 깁니다. 문학 문장이 좀 짧을 수 있지만 비문학 문장이 일반적으로 길어요. 애한테 물어보세요. 주어 뭐고 서술어 뭐야? 그럼 주어 서술어를 제대로 짚는 친구는 전체 중에서 한 30%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이 친구가 문장을 읽을 때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하나 있다고 해요. 저기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보여.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주어 서술어 관계를 따져서 가장 중요한 걸 뽑아내면 이 문장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요즘 애들은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보이를 찝어내지 못해요. 빨간 미니스커트만 기억해요.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고 자기를 끌어당기는 이미지니까. 그리고 모든 문장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게 없거든요. 일단 문장 분석력이라는 주어 서술어는 실제로 독해를 하는 기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시간이 어차피 없을 거니까. 이 친구들은 예전 친구들 같지 않아서 막 글을 읽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보고 구조도 잡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점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문장을 봐서 중요한 말이 뭔지는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어와 서술어 문장 분석력이에요. 근데 2학년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일반적인 국어 수업. 국어 수업 보내시잖아요. 내신도 들었을 거고 중간중간 가끔 불안하시니까 뭐 수능 모의고사 풀고 수능 수업 한다 그거 보내셨을 것이고, 모든 국어 수업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앞부분을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국어 수업에 갔는데 고등학교 국어 수업이에요. 자, 문장을 읽기를 못하지 네가. 문장을 읽기부터 시작해볼까? 이런 국어 수업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국어 수업은 자, 글 전체를 두고 글 전체가 무슨 내용이야, 이 문학은 무슨 뜻이야, 비문학은 뭐 이 내용이 전체가 있고, 일반적으로 문장을 못 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앞부분이 문제다, 문장 분석력 문제다, 어휘력이 문제다. 요즘 어휘력은 제가 굳이 말씀을 또 안 드리는 게 너무 심각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의 어휘력은 정말 어머님들도 얘기를 하시다가 가끔 깜짝 놀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매 수업 시간 놀라요. 여기까지라니 라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력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앞의 약점을 못 건드리고 대부분 국어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얘가 문장을 못 읽을 거라는 생각 못하고 뒷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100번을 하셔도 앞에 문장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이건 마치 걸음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한테 자전거 타기 가르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앞쪽에 글을 읽는 이 모양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건드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뒤만 하시면 애도 고생이고 부모님도 고생입니다. 2학년 때 고쳐야죠. 일단 제가 3학년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3학년 때도 이 문장을 읽는 요 앞부분에 주어 서술어 보고 문장 분석하고 요게 안 됐다. 그럼 재수하셔야 돼요. 1년으로 안 됩니다. 이건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2학년 때 하는 것과 3학년 때 하는 것이 재수를 하지 않을 거다라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라인이죠. 독해는 2학년 때 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낮은 독해, 선천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높은 독해력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짧은 시간 동안 그나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의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이게 저희가 독해를 좀 건드리는 방법이고, 출제자의 의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면 요즘 친구들은 공부를 해도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 파악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다는데, 어머님들은 사실 그러시거든요. 문제풀이를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 있으세요? 국어 수업을 했는데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 세대는 문제풀이를 따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글을 읽고 독해가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뭘 문제풀이를 따로 가르쳐요. 요즘 애들은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이론을 듣고 문제풀이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얘네가 중시 여긴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을 찝어내지를 못해요. 비문학은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잘못 뽑았다. 그럼 정말 엉뚱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소요라든가 정답을 맞추는 그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도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가 판단한 요즘 친구들의 약점이에요. 국어적인 약점. 그리고 그걸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수업 구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수업합니다. 근본적인 독해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면 주어 서술어부터 시작해요. 주어 서술어 찾아봐. 부터 시작을 해요. 못 찾으면 다시 찾아와. 그렇게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는 거야. 해서 모든 문장마다 주어 서술을 찾는 법을 지겹죠. 하지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술을 같이 넣습니다. 저희는 출제의도 파악하는 법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넣어야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래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풀에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은 못해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요즘에는 풀이 적으면 적은 거예요, 어머니. 이미 이 정도 됐으면,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텀이 됐으면 이 아이의 국어 풀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죠. 단지 여기서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저희의 문제예요. 1등급까지 가능할까 2등급까지 가능할까가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는
제가 항상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어디까지 가능할까? 생각하시면 어머님 1단계 보이시면 이거 2학년에서 쌓는 거예요. 독해의 기본적인 것, 뭐 국어가 시가 어떻고 소설이 어떻고 비문학이 어떻고 기본적인 독해. 일반적으로 3학년 때는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80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해야죠. 그러니까 2학년 때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2학년 때 아무리 성실하게 기본을 건드리지 않고 약점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시면 2학년 때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학년 때 가서 실전을 넣었을 때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걸 저희도 해요. 요 순서에 맞춰 해요. 그리고 하는데 자 2학년과 3학년을 거쳐 저희는 3학년 때 이 작업을 시작하지만 실제로 점수의 완성은 3학년 3월에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내신도 해야 되고 수시도 넣어야 되고 난리게 해보고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3학년 3월까지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89점까지는 어떻게 해봐. 89점은 할 수 있는 점수예요. 어머니. 아이의 폭이 작은데 그냥 많은 문제를 풀고 양을 좀 늘렸을 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출제 의도에 따른 찍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6점을 더 채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3문제짜리 3점짜리 2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6점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 수능의 모든 비문학 3점짜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되게 공들여 만들어진 거라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러진 않고요. 어머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3학년은 이런 친구가 많습니다. 그 3학년이 점수가 잘 나와서 제가 마음이 좀 편한 구간인데 그 3점짜리 다 맞췄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2점짜리를 다 맞췄는지는 아이들마다 다르죠. 하지만 이 출제 의도는 3점짜리처럼 큰 문제에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이게 제가 너희들의 실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가 어떻게 점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단 한 번에 안 돼요. 언니. 한 번에 안 된다는 게 이게 한 번 듣고 애들이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오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어의 의미가 뭐고 서술어의 의미가 뭐고 문제를 보는데 뭘 먼저 보고 그래도 얘 같다는 필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오래 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공부를 되게 안 하는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 왔다 갔다만 하는 모르지 않아요. 어머님도 아시죠. 왔다 갔다만 한다. 근데 그런 놈들이 3점짜리는 다 맞아요. 왜 맞았냐? 어떻게 맞았냐? 그럼 지도 몰라요. 잘. 그냥 오래 들어서 필로 아니 뭔가 얘 같다 이 필이 오래 들어서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조금만 해주면 이제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공부했을 때 낼 수 있는 점수보다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득점을 만들어야 되니 뽑아낸 방법이고 그래서 2학년 수업은 2가지로 진행됩니다. 딱 이렇게 나뉘어질 거예요. 앞에 오면 기본적인 독해력을 깝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독해력을 깔면서 주어 서술을 보고 출제의도를 넣는다는 얘기는 뒤에서 후반부에 집중돼요. 7월부터 11월. 문제 출제의도가 막 집중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베이스폭을 훅 늘려놓는 거예요. 독해를 가르칠 때도 주어 서술과 출제자의 의도를 뽑아서 같이 가르쳐야 돼요. 서서히 넣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주어 서술로 자연스럽게 읽는 법 이런 거 훈련시키고 후반부에 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후반부가 거의 고3 같아요. 왜냐하면 3월에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1등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수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시간표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회가 여기저기 많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